내일 우리나라에 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FTA 재협상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룸 2부에서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로부터 트럼프 방안과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듣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1월 무렵부터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을 감별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유승민계 의원들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의원 9명이 동반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창당 286일 만에 두 번째 집단 탈당이 이루어지면서 바른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고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재적 교인 10만 명이 넘는 서울 명성교회가 교회법이 금지한 세습을 최근 강행해 논란입니다. 세습을 반대해온 목사들은 1,000억 원대가 넘는 교회 재산 운영권을 대물림한 것이라며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JTBC는 교회 개혁 실천 연대와 함께 전국 137곳 세습교회의 실태도 파악했습니다. 아들의 교회에 신도들을 몰아주거나 교회를 제3자에게 잠시 맡긴 뒤 아들에게 물려주는 등 다양한 변칙 세습이 확인됐습니다. 성인 남성의 비만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고 성인 3명 가운데 1명꼴로 고혈압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성 질환이 느는 건 나쁜 생활 습관 때문인데 특히 고등학생 때 이런 습관이 몸에 배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이곳을 기점으로 서울 송파와 경기 성남, 하남으로 나뉩니다. 이 때문에 가까운 학교에 배정받지 못하거나 책을 빌리기 위해 멀리 있는 도서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접은 대접이고 장사는 장사.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을 대하는 자세라고나 할까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베 총리와 골프를 치면서 친밀한 모습을 연출했던 트럼프는 대일본 무역 적자 문제를 정색하고 거론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했던 트럼프는 하루 만에 미국이 오랜 기간 대일 적자로 고통을 받고 있으니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부터 극진히 모셨던 아베 정부는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과 실리가 전혀 다른 주제라는 점을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에 오는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먼저 도쿄 연결해서 오늘 열린 미일 정상회담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 경제 이슈에서 미일 정상 간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미일 무역은 공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집요했습니다. 오늘 주요 일정이었던 미일 기업인 간담회 그리고 점심을 겸한 회의, 뒤이어 이어진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 실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suffered massive trade deficits with Japan for many, many years. Almost $70 billion annually. 70 billion. 네,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미일 동맹을 토대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에는 어김없이 무역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아베 총리는 경제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채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깊게 논의하자며 피해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미일 간의 이 동상이몽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예, 무역 적자 액수를 계속 거듭 강조하면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공조는 공조인데 그 대가로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해라. 이것이 이제 트럼프의 확실한 청구서인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방위력의 질적, 양적 확충을 위해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더 사들이겠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35 스텔스 전투기가 세계 최고라면서 공개적으로 기종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일본 열도가 이렇게 들썩일 정도로 트럼프 일가에 극진한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통상 압박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자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도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아베로 분류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트럼프 정권이 미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권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아베의 트럼프 일변도 외교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예. 자, 어찌 보면 트럼프는 일본에 가서도 국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대는 접대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미국 내 표심을 잡겠다. 이게 뭐 흔들림 없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환대가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런데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자유롭게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이다. 이런 좀 생소한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짧게 좀 설명을 듣고 마치죠.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은 아베 총리가 처음 총리가 됐던 2006년에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내놓았던 개념입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미일 정상이 아시아 태평양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인도와 호주를 안보 파트너로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안보 다자 협력체인데 한국의 역할이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더 하죠. 지금 그 트럼프의 일본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이 발언,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이제 아베 반대쪽 얘기들을 실어주면서 그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혹시 언론에 실리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첫 일정을 가졌는데요. 도쿄 시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반대하는 일부 시위도 있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런 그 트위터 내용이 오히려 일본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무역에선 실리를 취하고 안보에선 공조를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행보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미 FTA에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한중 사드 합의 등 민감한 이슈는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전략의 핵심 어휘는 북핵 공조와 통상 압박입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어제 JTBC 취재진에게 한미 정상회담에 라이트 아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동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조속한 기일 내에 끝내도록 한국 측에 재촉할 것이라는 겁니다. FTA 문제는 국회 연설문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핵 문제는 현재로선 뚜렷하게 새로운 수가 나오기 힘들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에서 밝힌 대로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대북 압력 최대한 강화라는 현재 기조를 이어가면서 효과를 측정하는 수순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워싱턴 고위 관계자는 한중 사드 합의는 공식 의제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른바 산불 등과 관련 미국 측이 입장 표명을 안 하고 한국에도 따로 요구하지 않을 거란 설명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문과 일문일답 과정, 그리고 국회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사람을 북한산 스카이웨이에서 접선하듯 만나서 건넸다는 현금 5억 원. 그 돈으로 밀린 대금을 갚았던 2016년의 총선 관련 여론조사. 뉴스가 아닌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처럼 묘사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여론조사는 무려 100여 회에 걸쳐서 실시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박 전 대통령에 가까운 이른바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번 넘게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이른바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에서 어떤 진박 후보들을 내보내야 경선을 통과할지 파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혐의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배신자로 낙인 찍은 유승민계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을 계기로 진실한 친박을 뜻하는 진박이란 단어도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유승민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던 대구 경북 지역을 진박 인물들로 교체한다는 TK 물갈이설도 돌고 있던 때입니다.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청와대가 총선을 위한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015년 11월 말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진박을 띄우자마자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진박 경쟁력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때부터 시작한 여론조사는 모두 100여 회에 달합니다. 당초 비용은 10억 원이었지만 조사 업체와의 조정 끝에 결국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받은 5억 원으로 처리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처럼 청와대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당초 알려진 20여 회가 아닌 100여 회였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의 주요 접전 지역 30여 곳을 서너 번씩 반복해서 조사했기 때문인데 특히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훨씬 세밀하게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을 조사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심수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2015년 11월 선거구 30여 곳의 새누리당 후보자 선호도를 조사해달라고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와 대구, 경북의 주요 접전 지역으로 유승민계 의원들의 지역구가 상당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업체는 이곳의 유권자들에게 여러 후보군의 대결 구도를 가정해 서너 차례 전화를 걸어 모두 100여 차례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 울의 경우 진박계 경쟁자로 꼽힌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의 2자 대결부터 5자 대결까지 파악하는 등 세밀하게 조사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TK 지역에서 유승민계에 대한 견제는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대구에서만 유 의원을 포함해 5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조사에 정통한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게 처음엔 정무수석실의 통상적 업무 차원에서 판세 분석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나중엔 부적절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이른바 진박 감별, 정확하게 말하면 진박 후보들의 경쟁력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죠. 청와대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정치 개입을 한 정황인데 누가 이런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청와대가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받을 수는 없었을 텐데, 그죠? 원칙적으로. 당시 청와대가 조사를 할 돈은 있었던 겁니까? 일단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취재 결과 정부 정책과 관련한 이 민심 동향을 파악하는 여론조사에 이 절반 이상이 쓰인다고 합니다. 예. 100여에 달하는 이 정당의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예산에 미리 포함돼 있었다고 보긴 힘든 겁니다. 예. 또 저희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게도 물어봤는데요. 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한 적도 없고 그와 관련한 예산이 책정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 문제 여론조사는 근데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0여 차례나 됩니다. 꽤 많은 횟수고 이 과정에서 윗선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죠? 일단 당시 정무수석실 예산은 이미 정해진 이 다른 여론조사에 맞춰 준비된 돈으로 이 문제가 된 경선 여론조사를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예. 당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예산과 관련 없이 무조건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정무수석실만의 판단으로 이 조사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예. 당시 청와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실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좀 반대 의견 같은 건 뭐 전혀 없었습니까? 이 여론조사의 내용을 보면은 TK 지역 등 특정 지역구에 이른바 이 진박 의원들이 어떤 구도에서 경쟁력을 갖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예.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선거 및 정치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예. 청와대는 매년 갤럽 등 대형 여론조사 업체들과 계약을 했는데 유독 이 문제 여론조사만 정무수석실 행정관 출신의 이모 씨 업체에 맡긴 것도 당시 이러한 우려를 고려했던 조치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비는 총선이 끝난 뒤 8월에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지불했는데요. 당시 국정원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는지 돈 지불을 주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작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존재를 인정하자는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군요. 이와 같은 말이 나온 자리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함께 있었지만 이후에 최 씨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늘 안종범 전 수석은 함께 근무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에 나와서 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김나한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 전 수석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안종범 전 수석은 우 전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7, 8월 언론이 두 재단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이후 우 전 수석에게 대통령과 기업 총수 간 단독 면담 사실을 말했는데 이미 알고 있는 눈치라 자신이 너무 순진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어 안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 우 전 수석 그리고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면담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신과 김 전 수석은 비선 실세의 존재를 빨리 인정하자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우 전 수석은 별말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또 이런 건의를 들은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긴 힘들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근무한 동료 수석의 증언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정황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2013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검사가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검사장은 심사를 포기했고 이재영 검사는 예정대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원석 기자, 자신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벌어진 일인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변 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1시간 앞선 오후 2시쯤 119에 투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변 검사는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가 4층 화장실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급대 출동 당시 이미 호흡이 멈춰진 상태였는데 심폐소생술 끝에도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도 역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와 검사 두 사람이 차례로 목숨을 끊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검찰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소식을 접한 검찰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과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사법방해 의혹에 연루된 국정원 간부와 파견 검사들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도 고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변 검사는 후배인 이재영 검사와 2014년 4월 검찰에서 국정원으로 파견됐는데요. 이들은 검찰 출신으로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호중 검사장과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는 현안 TF에 포함됐습니다. 예. 유서는 물론 없죠. 이게 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예, 변 검사의 투신이 아무래도 갑작스러웠던 데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 가족도 동석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검찰도 취재진들도 전해 듣게 되니 아무래도 다들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일부에선 변 검사 입장에선 윗선에서 지시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동정론도 나오고요. 예. 또 이렇게 국정원이 망가지는데 결국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격앙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가족들이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화장실에 가족이 함께 들어갔던 것은 아니지만 예. 변호사 사무실에는 아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 일로 검찰 수사가 뭐랄까요? 위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네,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검찰 수사 자체가 위축될 분위기는 아닙니다.
병검사를 제외하고도 사법 방해와 관련돼서 국정원 간부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고요. 또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윗선인 서천호 전 2차장에 대한 신병 처리, 그리고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장호준 검사장과 이재영 검사에 대한 실질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장호준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미 영장신문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판사 앞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으로만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서 발부 여부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이재영 검사의 경우엔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전후해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예,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예, 다음 소식을 전해드릴 때 잠깐 좀 소개해드릴 글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시방세계 현전신. 이것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용기를 낸다면 갑자기 세상이 환해지며 모든 이치가 꿰뚫어진다, 이런 말로 썼는데, 지금 이 글은 김무성 의원이 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을 다른 의원이 유승민 의원에게 전해준 글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작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유승민 의원에게 보내준 사람은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으로 왔다가 다시 새누리당으로 간 의원인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을 나오려 하질 않았죠. 남아서 개혁하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버티는 중이었는데 나오라고 보냈던 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거꾸로 돼서 유승민 의원은 그렇게 해서 나와서 바른정당에 남아있겠다고 하고, 나와라고 이런 글까지 보냈던 의원은 도로 새누리당으로 갔습니다. 자, 그 의원을 포함한 이른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 9명이 오늘 동반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복당 방침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름은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지난 1월 개혁보수의 가치를 내걸고 창당했던 바른정당은 한때는 33석까지 몸집을 불렸지만 이들이 모두 탈당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11석으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정치권도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렇게 3당 체제로 재편이 되죠. 송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당 선언에는 바른정당의 한 축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강길부,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정양석, 주호영, 황영철, 홍철호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를 이유로 내걸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당 시점을 고심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제외한 8명은 모레 탈당계를 제출한 뒤 오는 9일 자유한국당에 복당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탄핵 국면에서 옛 새누리당을 떠나 야심차게 시작했던 개혁보수 실험은 286일 만에 사실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 그렇게 가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못하지만 아쉽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명분도 양심도 없는 이합집산이라 비판했고, 정의당도 새누리당 몸집 키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한국당에는 이들이 친박 팔적으로 지목했던 의원들도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어 빈손 회군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은 박인숙, 정운천 의원이 당대당 통합을 촉구하며 대표 후보직에서 사퇴했지만 유승민 의원 등은 예정대로 13일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 친박계 당내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국당 지도부 회의에서는 친박계가 박 전 대통령 제명이 원천무효라면서 홍준표 대표를 면전에서 비판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홍 대표의 퇴진까지 요구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최고위원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주말 동안 침묵을 지켜온 친박계 지도부는 홍준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긴 멍해와 부정적 프레임 못지않게 홍 대표의 막말도 당에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 대표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제명 절차에 대한 설명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한때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을 알고 얘기해요. 그 말을 얘기하지 정부에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150여 명은 박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정지와 홍 대표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당원 당규를 위배한 결정을 내렸다며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이른바 잠박들의 준동이라며 사퇴 요구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오늘부터 옛 광주 교도소 부근에서 5.18 민주화 당시 암매장자 발굴 작업이 마침내 시작이 됐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흙을 걷어내는 이른바 문화재 출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작부터 나중에 묻은 것으로 보이는 배관이 발견돼서 긴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작업자들이 호미와 쓰레받기 같은 작은 도구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흙을 긁어냅니다. 폭 3m, 길이 10m로 판 구덩이 4개가 우선 조사 지역입니다. 발굴 작업은 암매장이 가장 유력한 지점 40m를 먼저 시작해 모두 120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1에서 1.5m 깊이로 구덩이 하나를 파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따라서 조사단은 이번 주 안으로 첫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적어도 12명이 돌아가셔서 묻었다고 하는 6구덩이는 찾아야 된다. 그런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1999년 묻은 것으로 보이는 배관 5개가 나오면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암매장 시신은 이보다 더 깊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굴 조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 시간이 제거가 되면 저쪽부터 좀 더 깊이 이제 조사를 해서 혹시 위해를 팠던 구덩이 흔적들이 있는지 여부를 5.18 기념재단은 오늘 광주 교도소에 주둔했던 삼공수여단 김모 소령의 1995년 검찰 진술 조서도 공개했습니다. 12구의 시신을 감매장했다는 사실과 함께 2~3명이 호송 과정에 밟혀 죽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예, 이 옛 광주 교도소는 그동안 신군부가 시민군이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주장해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조서 등을 입수해서 분석해보니 입원 중인 환자가 교도소를 습격한 것으로 기록하고 교도소 습격 사건 전담반을 꾸려서 관련 문서를 고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보안사 예하부대인 505 보안부대에서 작성한 광주 교도소 습격 기도 사건 보고서입니다. 시위에 가담한 피의자 유영선 씨가 교도소를 습격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1985년 국방부가 펴낸 광주 사태의 실상 등에 기록된 교도소 습격 날짜는 5월 21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광주 기독병원 진료 기록서와 사망 검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유 씨는 같은 기간 21일부터 23일까지 입원했고 27일 결국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피의자 조서 문구도 입맛대로 수정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전남 합수단이 작성한 한기원 씨 피의자 조서인데 처음에는 교도소에 연락하겠다고 지원했다고 썼다가 나중에는 습격할 목적으로 출동을 자청했다고 고친 흔적이 보입니다. 피의자 임은철 씨 조서에는 교도소 습격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교도소 습격자 취급과에서 일괄 조사함이 타당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5.11 위원회나 80 위원회처럼 신군부가 교도소 습격 전담반을 꾸려 조직적으로 조작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 시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공모해서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가담하고 기자와 PD 등을 대상으로 부당 인사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런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은 검찰청사에 들어가기 전 MBC 노조원들에게 먼저 둘러싸였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공모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언론 장악이 될 수도 없고 장악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MBC 기자나 PD를 조인트를 까겠습니까?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PD수첩 등 정부의 비판적인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기자와 PD를 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업무와 상관없는 부서로 부당 인사 조치했다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시험자 채용 말씀하시는데 회사 일이 안 되니까 그럼 방송이 중단돼야 됩니까? 하지만 검찰은 앞서 김 전 사장이 국정원 직원과 만나 이른바 MBC 정상화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대로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재적 교인 수 10만 명이 넘는다는 서울 명성교회, 대표적인 대형 교회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아들에게 세습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신도들은 1,000억대가 넘는 교회 재산 운영권을 물려주는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송파구에서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열렸습니다. 같은 시간 교회 안에선 지역 목사 등 300여 명이 회의를 열어 세습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삼환 원로 목사의 뒤를 이어 아들 김하나 목사로 부자 세습이 결정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교회 내 교단들은 교회법을 통해 세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아들 김하나 목사가 목회 철학을 이어받아 교회를 발전시킬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삼환 목사는 최근 예배에서 교회를 맡는 것은 큰 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순간순간을 지나왔을 때 누가 이 교회를 맡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이 큰 십자가를 지겠냐? 하지만 김 목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세습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세습은 전혀 없다. 아들한테 물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성경을 쭉 말씀을 수년간 해오셨어요. 이번 세습을 통해 1,000억 원대가 넘는 교회의 재정권을 사실상 대물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사권이나 행정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운영이나 아니면 이런 책임의 전반적인 어떤 권한이 이양되는 것으로 봐야죠. 명성교회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800억 원대의 적립금이 공개됐고 병원과 복지재단 등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김 목사가 교회 재산으로 특혜를 누려온 게 아니냐는 의혹들을 제기합니다. 실제 김 목사는 교회 명의로 된 사택을 은퇴한 뒤에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나가시고 안 계시고 사모님 계시고. 김 목사는 경기도 하남시의 별장과 인근 1,600평대의 토지도 개인 명의로 갖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땅값이 쌀 때 김 목사의 개인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게 요양하시려고 준비해놨던 데인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이미 2년 전에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이미 내놓으셨어요. 세습에 반대해온 목사들은 지난달 30일 이번 세습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더 공정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겠죠. 또 그러니까 교회법에서도 세습을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지하면 또 다른 편법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이런저런 꼼수를 써서 자식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다양한 변칙 세습 행태를 취재했습니다. 역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 임마누엘 교회는 2013년 2월 담임 김국도 목사 후임에 계열교회의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담임 목사 자리는 김 목사의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징검다리 세습. 세습 방지법을 피하려고 9개월짜리 임시직을 세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이어서 안 한 게 되니까 와도 된다. 이 룰만 지키면 뭐 문제가 될 게 없으니까 대놓고 이제 세습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법 다 지켰다. 본교회가 세운 분점교회에 교인들을 몰아주고 아들이나 사위를 담임으로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세습. 두 교회 목사가 서로의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교차 세습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제3자에게 넘긴 뒤 아들 목사가 다시 사오는 쿠션 세습도 확인됐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최근까지 세습을 완료한 교회를 확인해보니 모두 137곳이었습니다. 수도권에만 106곳이 집중됐습니다. 광림교회, 금란교회 등 교인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 6곳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반발하는 교인들이 빠져나갔고 일부에선 법정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1997년 처음으로 부자 세습을 했던 충현교회의 고 김창인 목사는 후일 자신의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아들 김 목사를 무리하게 지원하여 위임 목사로 세운 것은 나의 일생 일대 최대의 실수요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탐사플러스 윤세민입니다. 네, 미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총격이 있은 지 한 달여 만인데 이번엔 텍사스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입니다. 부소현 특파원입니다. 일요일 한창 예배 중인 교회 안에 괴한이 들이닥칩니다. 검은색 전투복장을 한 남성은 교인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난데없는 총격에 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26세 백인 남성 데빈 패트릭 켈리로 도주 중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살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총격이 발생한 마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더랜드 스프링스는 샌안토니오에서 남동쪽으로 50km 떨어진 곳으로 주민들이 서로 다 알고 지낼 정도로 작은 마을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총기 난사는 악마의 행동이라고 비난했지만 총기 규제 강화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미 언론은 용의자 켈리가 배우자와 자녀를 폭행한 혐의로 2014년 공군을 불명예 제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비만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이 밖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콜레스테롤증에 시달리는 국민도 매우 많습니다.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몸에 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건강 실태를 윤정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로 만 47살인 회사원 김중호 씨입니다. 키 167cm에 몸무게 72kg인 김 씨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체질량 지수가 26입니다.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지만 김 씨는 WHO 기준 비만입니다. 흡연은 안 하지만 일주일에 3번가량 음주를 즐기는 김 씨는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또 고콜레스테롤 환자로 진단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 남성의 43.3%가 비만으로 나타났습니다. 35%는 고혈압, 12.9%가 당뇨, 19.3%는 고콜레스테롤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만성질환이 심각한 것은 많이 먹는 데 비해 덜 움직이는 나쁜 생활 습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 번에 30분 이상씩 주 5차례 이상 걷는다는 성인은 2005년 60%에서 지난해 39%로 떨어졌습니다. 흡연과 음주 형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담배세 인상으로 잠시 주춤했던 30세 이상 남성 흡연율은 다시 40%대로 진입했고 여성도 최근 3년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나쁜 습관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생기는 양상입니다. 아직도 술, 담배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운동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흡연율은 중학생 4%에서 고등학생은 14%로 뛰고 음주 비율도 8%에서 25%로 급증합니다. 반면 하루 1시간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중학생 23%에서 고등학생은 16%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특히 취업난에 등록금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청년들은 만성 피로와 다리 부종 같은 각종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씨름하는 청년들을 이정엽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식당 겸 카페. 23살 정희수 씨가 매일 3시간 반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입니다. 일하는 내내 앉아서 쉴 틈은 없습니다. 건초염에 걸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낫는 방법은 쉬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월화수목금 나가다 보니까 쉴 시간이 없고. 이번 학기에 복학하기 전까지 매일 10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던 25살 조하균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피로가 많이 쌓이고 오래 서 있으니까 다리에 부종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주로 20대 청년들인 아르바이트생 중 72%가 각종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성 피로가 58%로 가장 많았고 다리 부종과 관절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선 알바병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쉴 때도 자신도 모르게 아르바이트 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식당에 가면은 밥을 다 먹고 나서 혼자 막 그릇을 막 정리하다가 이렇게 딱 보게 되더라고요. 손님으로 간 곳에서 고객님을 부르거나 매장에서 누군가 아르바이트 직원을 호출하면 자신이 대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취업난과 학비 부담에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도 전에 직업병부터 얻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스룸에서는 가구업체 한샘에서 벌어진 신입 직원에 대한 성폭행 논란을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지만 한 달 만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측에 회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한샘 신입 여직원 A씨가 사내 교육 담당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1월입니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만에 고소를 취하한 후 경찰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회사 인사팀장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인사팀장이 강제로 성폭행 당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강제 수준은 아니었고 처벌과 징계도 원하지 않는다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덮어라.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너도 해고당하고 너한테 좋을 게 없다. 가해자는 매일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찾아오고. 사측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10월까지 휴가를 받았던 A씨는 복귀 시점에 황당한 소문을 접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가 재수없어서 후배한테 걸렸다라는 그런 류의 가해자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그런 식의 뉘앙스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네, 건네 듣고. A씨는 오늘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재고소한다면 검토 후 재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 청원이 1만 6천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한샘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과 징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근로감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대카드에서도 직장 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논란이었습니다.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사건이 있은 뒤에 사직서를 냈지만 관리자에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이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현대카드 위촉 계약사원이라고 밝힌 이모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연입니다.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고 시작합니다. 이 씨는 지난 5월 회식이 끝난 이후 자신의 집에서 이어진 술자리에서 팀장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이후 A 씨와 마주치는 게 괴로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이 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 씨는 취재진에게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며 이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 내용 대부분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현대카드 측은 이 씨가 주장한 사건은 개인 간의 애정 문제로 알고 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성폭행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인천소방본부가 지난 주말 JTBC 보도로 구급대원 폭행 사실이 알려진 유형민 인천 강화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유 서장을 불러 조사하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유 서장은 지난 2일 만취한 상태에서 이마를 다친 뒤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폭언을 했습니다. 유 서장은 당시 자신이 납치되는 것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어촌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동네 선후배 10명이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함께 투약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기장을 배경으로 유사한 내용의 영화가 개봉했는데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한적하던 어촌이 마약촌으로 변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거짓말 같은 설정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산 기장에 사는 김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대량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동네에 사는 44살 동갑내기고 이 남성도 후배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이들은 모텔 등에서 상습 투약하며 술자리에서 만난 동네 선후배들에게도 은근슬쩍 팔았습니다. 결국 이 동네에서만 10명이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그럼 마약을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니까 같이 하자. 동네 선후배 간에 서로 대놓고 뭐 한 개씩 주고 투약을 하고 이런 사이에서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는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마약이라는 건 TV에서 한 번씩 보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습적이지. 부산 서구의 또 다른 적발 현장에선 핸드백을 열자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최근 석 달간 집중 단속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25.7g으로 85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은 모두 40명을 붙잡아 14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남의 땅을 빌린 뒤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버리고 도망간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만든 쓰레기 산이 전국에 9곳입니다. 한 달치 임대료밖에 받지 못한 땅 주인들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콘크리트 판매소라고 적힌 곳 옆으로 높은 장막이 쳐졌습니다. 건설자재 야적장으로 위장한 불법 쓰레기 투기 장소입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가림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거대한 쓰레기산이 펼쳐집니다. 이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과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활 쓰레기부터 가구와 그물망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불법 투기 장소는 첩첩산중에 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자 요새 같은 쓰레기 투기장이 나타납니다. 쓰레기를 버린 곳은 모두 빌린 땅들입니다. 땅 주인에게 건축 자재를 쌓아놓겠다고 속여 빌리곤 한 달치 임대료만 냈습니다. 이후 산업 쓰레기 배출 업체들을 대상으로 헐값 수주를 합니다. 200만 원가량이 드는 25톤 트럭 분량 쓰레기를 100만 원만 받고 가져와 버린 뒤 떠나는 방식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짧은 시간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투기하고 잔적하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 38명은 이런 방식으로 전국 9곳에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는 배출한 업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지만 누가 얼마만큼 배출한지 알아내기도 어려워 원상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방금 전에 들어온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발표 내용은 좀 더 일찍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내부 논의를 거쳐서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발표 내용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지지난 대선 때 대선판을 흔들었던 NLL 대화록 문제입니다. 이 NLL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된 발표가 있었는데 박병현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NLL 대화록 유출 의혹은 말씀드린 대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 일부 내용이라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정원이 유출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던 사건인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정원 개혁위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2009년 5월 국정원은 원세훈 전 원장 지시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10페이지 분량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란 문건을 만들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정정길 대통령 실장 그리고 김성환 외교안보 수석에게 보고가 됐고 당시 대외전략 비서관에게도 사본 한부가 전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위는 2012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대선 유세에서 언급한 내용과 이 문건 내용이 거의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3년 1월 월간조선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란 문건을 보도했는데 이것도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과 동일본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정원에선 청와대 보고 외에 외부로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근거를 토대로 국정원 개혁위는 정치권과 언론의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출처로 당시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은 좀 심각한데요. 사실 그 선거가 국정원 댓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댓글로 얼룩진 것도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고 지금 이것은 뭐 사실 그때 김무성 당시 의원이 물론 지금도 의원입니다만 유세장에서 했던 얘기들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바로 국정원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은 그 당시에 그것을 지라시로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국정원 개혁위의 얘기로는 청와대에서 그 문건이 나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청와대 어디를 지목한 것인지도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을 지목했습니다. 예. 대통령과 대통령 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엔 추가 배포 외교안보 수석이란 표시가 있고 외교안보 수석실엔 이런 표시가 없는데 월간 조선에 보도된 문건에도 이런 표시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개혁위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관계자를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예.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에서 누가 이것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그것이 선거에 악용된 것으로 나온다면 이건 뭐 굉장히 그 상황이 심각해지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013년 6월에는 대화록 기밀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개혁위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당시 간부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남 전 원장이 공개한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해 일반 문서로 재분류하고 공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공기록물로 보더라도 내용은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국가정보직원법의 비밀 엄수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로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남 전 원장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할 것을 국정원에 권고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취재하고 혹시 속보가 있으면 뉴스 중에라도 다시 좀 연결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조세 회피처의 회사를 통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위가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해서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도 조세 회피처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북대서양 영국령 버뮤다 섬의 그림 같은 해변입니다. 이 섬은 탈세자들의 낙원으로도 불립니다. 세계 67개국 언론사가 이곳 로펌 애플비의 내부 자료 등 1,340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2011년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회사를 차린 뒤 또 다른 섬에 본사를 둔 해운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이 해운회사가 러시아 에너지 기업 시브루와 수송 계약을 맺고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시브루는 푸틴 대통령의 사위 샤말로프와
미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정한 기업인들이 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에선 러시아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산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45억 원가량도 케이맨 제도와 버뮤다의 기금에 투자됐습니다. 투자의 적법성 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의 측근도 케이맨 제도 펀드에 수백만 달러를 넣어둔 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올해 파라다이스 페이퍼스가 폭로되면서 조세 회피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네, 서울 동쪽에 위치한 위례 신도시는 하나의 신도시지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행정구역이 3곳으로 나뉩니다.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에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2015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이곳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와 상가는 경기 성남시고요. 또 뒤편에 보이는 아파트는 경기 하남시입니다. 또 제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서울 송파구인데요. 이 위례 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생활권은 하나지만 행정구역은 3개로 나뉜 겁니다. 위례동은 주민센터도 3곳입니다. 주민센터 현판 위에 각각 송파, 성남, 하남이 붙습니다. 지자체가 나뉘다 보니 바로 이웃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난달 개관한 위례 신도시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기준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에 사는 경기 하남시나 성남시 시민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남에는 도서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쪽은 이제 저희가 회원가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하남시가 운영하는 체력단련실에는 하남 시민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설과 프로그램이 주소지에 따라 이용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교는 서울 송파구에 속해 있고 이 아파트의 주소지는 경기 하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 사는 학생들은 바로 앞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더 멀리에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로 배정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학교를 보내는 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죠. 가까워도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실정인 거죠. 같은 신도시에 있지만 일부 학교는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학생이 적은 학교는 내신 산출부터 고민입니다. 애들이 부족해가지고 하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또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 구입도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송파구만 팝니다. 손님들이 찾기를 하남시, 성남시를 찾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못 파니까. 잔소리가 많죠. 길 하나 걷는데. 하남시와 성남시에 속한 주민은 교통 불편도 큽니다. 서울 송파 지역의 정류장엔 서울 도심으로 이어지는 버스 노선도 많고 배차 시간도 짧지만 경기도 지역은 버스 이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버스의 진출입을 제한하는 서울시 버스 총량제 때문입니다. 주민센터를 출발을 해서 저기 반대쪽에 있는 성남을 경유해서 서울 쪽에 있는 장지역까지 가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노선 자체가. 행정안전부는 위례 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일 서울과 경기도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례 주민이다 보니까 경기도, 서울 이런 걸 나누기보다는 그냥 그 위례 주민으로서의 그 혜택이나 복지 같은 게 따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지역은 전국에 10여 곳으로 파악됩니다. 정부는 이곳 지역에 대해서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애초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 주민 불편과 행정 낭비를 좀 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소주 매출은 한없이 늘어났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돌아다녔습니다. 2년간 신입사원 전원이 하나씩 연줄을 끼고 있었다던 강원랜드. 아마도 기네스 기록감이 아닐까. 수도 없이 원서를 써대며 일자리를 찾아 헤맨 청년들과 자식에게 이렇다 할 연줄을 대주지 못한 부모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채용 비리의 뿌리는 굵고도 깊게 얽혀서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무려 40군데가 넘습니다. 5년 전 유럽의 몇 나라가 한창 경제 위기에 빠져서 허우적댈 때 저는 유럽 의회에서 그리스 의원을 만나서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 그의 대답은 매우 간단 명료했습니다. 부패 때문이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새로 당선될 때마다 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친인척이나 지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그 의원은 나중에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공무원은 그대로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 공무원 숫자만 엄청나게 늘었다는 것이죠. 그해 박근혜 후보가 출마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에서는 유럽의 경제 위기를 과다한 복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진짜 이유는 부패였던 것입니다. 전전 독일에 나가 있던 한 야당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진행 중인 적폐청산 움직임을 복수라고 지칭했고 전전 정부를 향해 반복되고 있다는 그 복수극의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 대통령 측근에게 전달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화예술 언론인을 옥죄었던 신보도지층과 블랙리스트, 여론은 물론 대선판마저 흔들고자 했던 댓글 조작과 허공으로 날아간 4대강 그리고 자원외교, 또한 채용비리로 상징되는 사회정의의 부재,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모아내는 단어는 그때 그리스 의원의 말을 빌자면 바로 부패.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전전 정권에 대한 복수극으로 격화되어 죄를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당 대표가 가 있던 독일에서 바로 1년 전에 내려진 이 판결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작년에 독일은 당시 94세가 된 노인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70여 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학살에 조력했다는 것이 그의 죄였죠. 지금의 기준으로 치자면 그것은 전전전쯤이 되지 않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중국과 균형 외교를 할 것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 외교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중국에 끌려가는 것으로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 국빈 방문을 내일 이제 코앞에 두고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 과연 이런 지적은 정당한 것인가? 또한 합리적인 것인가?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있는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의 의견을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좀 다녀간 다음에 문 교수님하고 이 부분을 조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고 문 특보님께서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셨었는데 이게 이제 오기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문 특보님하고 이걸 조금 정리하고 내일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맞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역시 동감이시죠? 네, 동감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역시 균형 외교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외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뭐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한데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이걸 강조하는 것이 과연 이게 이제 적절한 것이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시작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이 됐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한중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 동맹을 한 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중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키면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균형 외교였거든요.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아예 균형 외교라는 표현을 쓰면서 수레의 두 바퀴를 한 바퀴는 한미동맹, 예. 다른 한 바퀴는 중국과의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별로 새로운 거라고 보아지지는 않는데요. 예.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한미 동맹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동맹으로 명확하게 적시가 될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는 그 부분 굉장히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린 얘기로는 한미일 동맹으로 특히 그것이 이제 군사적 측면에서 동맹으로 할 경우에 일본의 군사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면 군사교류를 다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 정서적으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 트럼프 대통령께 한미 간에는 분명히 동맹이 있고 동맹은 강화돼야 된다. 예. 그러나 한일 동맹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 일본은 평화헌법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헌법은 기본적으로 교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평화를 지향한다, 그리고 정규군을 갖지 않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교전권을 갖지 않고 정규군을 갖지 않은 일본하고 동맹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의 헌법 구조상 한일 동맹은 안 됩니다. 그럼 한일 동맹이 안 되면 한미일 동맹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것이 한미일 간에 긴밀한 군사 공조는 하지만 예. 한미일 동맹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정서적 차원보다도 아예 법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일본의 헌법의 시각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예. 거죠. 네. 자, 일단 알겠고요. 미일 정상이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중국 견제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그것이 인도, 호주 이런 쪽으로 대중국 방어선이 개념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가장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일본보다 위쪽에 있는 지정학적으로는 한국은 조금 뭐랄까요 소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글쎄 있습니까? 나라마다 전략적 이해관계는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또는 일본과 더불어서 미국이 펴놓는 대중 견제 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타당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국의 입장에서는 또 달리 봐야 될 이유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적이나 가상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잘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시적 입장 표명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기본적으로 지금 한중 간 사드 갈등을 푼 3불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은 안 한다. 이제 3불. 이것이 중국이 듣기에는 좋지만 이것이 과연 오히려 북핵 위기가 더 고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우선 기본적으로 사드 재배치하지 않겠다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사드 한국에 재배치할 만한 여력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사드가 추가로 들어온다면 결국 한국이 구매하는 경우가 될 텐데 예. 그럴 경우는 중국하고 얼마든지 소위 갈등이 되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두 번째 어떤 MD 체제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김대중 정부 이후 지금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도 예. 결국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국하고의 상호 호환성, 인터오퍼러빌리티는 유지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더 다를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도 전통적으로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또 세 번째 한미일 삼국 군사동맹 문제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법적 제약 때문에 한미일 삼국 군사동맹이라고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신 한미일 삼국 군사공조는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에도 제소미아라고 해서 군사비밀 보호협정을 맺어갖고서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일 간의
군사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 한국 해군하고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뭐 공동 해상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협력 체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무튼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보수 언론 쪽에서 비판하는 것은 그 산불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쪽이 있고, 한미일 동맹을 왜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동시에 또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저 특보의 생각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상식의 문제인데 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그리고 뭐 중국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국하고 또 다른 입장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물꼬 조금 돌려보죠, 그 대화에. 내일 당장 이제 트럼프가 오는데, 뭐 일본에서 한 걸 보면 뭐 저 동맹은 동맹이고 또 실용은 실용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00억 불이나 적자를 봤다고 하면서 몇 번씩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트럼프가 오면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뭐 우선 뭐 한미 동맹 강화한다는 것, 예. 그리고 북한 핵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공조를 철저히 한다는 것, 그리고 뭐 세 번째 되면 뭐 방위비 분담 문제도 나올 예.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한미 FTA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세 번째가 사실은 더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실리 외교를 생각하면은 무역 문제, 그리고 또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지금 누리는 무역 흑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예. 그러나 그것도 하나씩 다 따져놓고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보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 우리 경상수지에서 자본 계정을 보고, 그다음 우리가 미국에서 최첨단 무기들 사오는 거 다 계산하면은 예. 우리가 대미 적자지 흑자는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특보께서 혹시 그럴 기회가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세 번째의 문제들, 특히 이제 FTA나 그 중에서도 방위 분담 문제, 그리고 이른바 이제 첨단 무기 구입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하셨습니까?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것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대통령께도 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 무슨 뭐 과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많이 가령 우리 평택 군사기지 같은 경우 그 300만 평이나 되는 거거든요. 예. 해외에 있는 미군 기지 중에 가장 큰 기지입니다. 첨단 기지입니다. 예. 그건 방위 분담이 자연히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무역, 우리 얼마든지 공정무역 원하죠. 그러나 공정무역의 기초는 자유무역입니다. 예.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그다음에 방위비 분담도 서로 미국은 얼마 내고 우리는 얼마 내놓고 이걸 하나씩 따져놓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할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그 3불 원칙으로 잠깐만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불 원칙은 그것이 뭐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 그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예. 주권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것이지 그러게요. 미국 안보보좌관이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3불 원칙을 이른바 한국의 주권 포기를 보는 시각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정도를 생각하지 않고 얘기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글쎄 제가 들고. 알기로는 우리 정부가 중국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미 그래서 나온 뭐 얘기죠. 우리 정의용 실장께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을 만나서 예. 자세히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들을 조야도 마찬가지고 들어보면 한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뭐랄까 밀착감을 덜 가지고 있다고 할까,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 전해져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밀착감이라는 건 쌍방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밀착감을 덜 느끼면 미국도 덜 느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국 한미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국을 필요하는 것만큼 미국도 우리를 필요하는 거니까 예. 그건 서로 이제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하고 이러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 자꾸 이런 걸 미국하고 일본 간의 동맹하고 한미 동맹을 자꾸 비교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나라마다 다 아젠다가 다 다르고 예. 추구하는 국익이 성격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뭐 밀착감의 반대말을 이격감이라고 한다면 한미 간의 일정 부분의 이격감 같은 것은 뭐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감수하면 감수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럴 수도 볼 수 있겠죠. 가령 우리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소위 대북 강경책도 펴지만 대화 협상의 끈을 놓지 말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미국 같은 데는 하여간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대화 협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같지만 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문제는 그 톤이 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 특보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을 안 느끼시는 분으로. 전 불안감은 안 느끼는데 좀 우리도 미국을 필요하고 미국도 우리를 필요하는 거고 충분한 협의 체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는 같고 그 방법이나 전략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상호 소위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간극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뭐 내일 이제 온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이제 그 이후에 전개가 될지는 뭐 정상회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올해 한 1박 2일 머문 동안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사전 공조가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를 맡고 계신 문정인 연세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라 돈을 통치자가 쓸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 검찰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쓴 돈, 문제 삼을 수 없는 초법적인 영역, 통치자금이라는 네 글자에는 이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금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팩트체크에서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사전에도 없는 말이죠? 네, 국어사전, 정치용어사전, 그리고 법전,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쓰도록 보장된 돈은 국회 승인을 받은 청와대 예산뿐입니다. 네, 근데 이제 통치자금이라는 표현을 이재만 전 비서관이 썼고 언론에서도 계속 쓰고 있잖아요. 네, 물론 통치 행위라는 것이 정의된 적은 있습니다. 일반적인 국정 운영 외에도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영역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를 사법심사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금은 다릅니다. 근거 없이 대통령이 돈을 쓰도록 보장하지 않습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바로 그 예입니다. 당시 법원은 통치자금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대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당 운영, 선거 지원을 위해서 통치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대통령이 받은 돈을 통치자금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군요. 네, 1995년에 언론 보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면책을 노린 신조어입니다. 당시 언론들은 통치자금을 신조어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용어는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다는 정치 행정 분야 전문가의 분석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분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치 자금이라는 건 완전 법률적인 용어도 법률 용어도 아니고요. 통치행위라는 게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휘둘러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헌법이나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은 뭐 개인 그 쌈짓돈을 하듯이 마음대로 그 운영을 한 것까지 그 법이 허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에는 뇌물로 결론이 났죠. 네. 당시에 법원은 뇌물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자금 내지 통치자금은 순수한 정치자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국회 승인을 받은 예산만을 국정에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청와대가 사기업에서 자금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번엔 청와대가 국가기관인 국정원에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통치 자금을 주장하거나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미국, 프랑스, 독일 사례 취재했습니다. 일단 통치 자금이라는 개념은 역시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기관의 예산을 국가 지도자가 유용해서 논란이 된 사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오히려 이들 나라에서는 정보기관 예산에 대해서 기밀은 철저히 보호하되 그 외에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CIA 같은 기관이 목적과 금액을 적은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고 상하원 8개 위원회 등이 세부 자료를 통해서 심사와 조정을 합니다. 프랑스는 기밀은 보호하되 인건비, 운영비 등의 일반 예산은 공개를 합니다. 독일은 기밀위원회를 의회에 따로 둬서 기밀만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또 나온 주사파입니다. 예. 오늘 뭐 많이 화제가 되더군요. 예, 오늘 국감에서 나온 건데요. 국회 운영위가 청와대 국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주사파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과연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비롯해서 신동호, 백원우. 예, 전희경 의원이 꽤 오랫동안 청와대 수석과 비서실장을 포함해 비서관 등이 주사파 출신이다, 주사파인 전대협 출신이라고 하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발끈했습니다. 반박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아주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게 질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은 의원님, 그게 질입니까? 전희경 그럼? 의원이 5.60 당시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다며 그렇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예. 오성이 오가면서 국회 운영위가 한동안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격했네요, 분위기가. 예. 그 청와대 인사가 났을 때부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사파 얘기를 꺼낸 바가 있죠. 예, 전대협은 1987년에 만들어진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의 약자입니다. 당시 군사정권이 이어지면서 대학이 민주주의 운동을 주도했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입니다. 예. 임종석 비서실장은 예전에 군사정권에서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학생운동에 대해서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도 사실 공식 논평 등을 통해서는 주사파 공세를 이어가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드렸고 또 좋은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소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예, 임종석 비서실장과 좋은 얘기를 의원 시절에 나눴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희경 의원 주장대로라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주사파와 술도 먹고 얘기도 나눈 셈입니다. 예. 이미 뭐 의정 생활도 오랫동안 같이 해온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사파 얘기가 막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다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는 잉어밥, 인내는 끝났다입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서 잉어밥을 주는 모습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일본 아카사카궁 연못에서 저렇게 비단 잉어들에게 잉어밥을 주는데 잉어밥 상자채 털어서 한꺼번에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이 사진이 보도되자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지금 오늘 나왔던 언론의 제목들입니다. 인내심의 한계를 트럼프가 보여줬다. 온라인서 문매, 물고기밥도 제대로 못 줬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예. 이런 비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왔는데 영국의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 잉어에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먹이를 주는 것은 이 비단잉어 키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다라면서 저렇게 통째로 주는 것도 무지의 소치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여간 뭐 하루 종일 화제가 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뭐 사실하고 좀 다르다면서요? 예. 처음에 사진만 먼저 보도되면서 국내외에서 비판이 많았는데 뒤에 영상이 나왔습니다. 사진 볼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그럼 그렇지라는 반응이 좀 있었는데 영상을 잠깐 보면 사실과는 좀 다릅니다. 트럼프와 아베 일본 총리가 저렇게 나란히 스푼으로 잉어밥을 떠주다가 갑자기 아베 총리가 먼저 상자채 털어내고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아, 따라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를 따라한 건데
평소에 이 성정이 보도된 바가 있어서 트럼프가 인내심의 한계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겁니다. 예. 또 하나를 지적하자면 앞서 잉어에게 저렇게 많은 먹이를 주는 거는 무지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제가 잉어 전문가 박사에게 물어보니까 예. 저 정도 10여 마리의 비단 잉어가 있으면 저 상자는 절대 많은 양이 아니고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잉어가 10여 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양이랍니다. 예. 다각도로 취재를 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다음 키워드는 갈테면 가라지입니다. 예,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국민의당 의원들끼리 쓰는 단톡방, 바이버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단톡방에 제가 길게 썼는데 요점만 정리를 했습니다. 예. 대선에 패배한 사람은 죄인이다. 적폐청산은 당연히 철저하게 하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예,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어떤 얘기냐면 안철수 대표가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자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안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셈입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바로 소셜미디어에 더 긴 장문으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요점만 보면 적폐청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폐청산이란 정치 기술을 배척한다 했는데 둘 차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는데 그 정도면 그러니까 유성엽 의원의 반발에 대해서 그런 정당에 계신 것이 불편할 거란 생각마저 든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성엽 의원 보고 갈 테면 나갈 테면 나가라라고 강한 반격을 한 셈입니다. 아, 서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상황이 저기까지 갔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이 때문에 국민의당도 내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무도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주장하면서 호남 중진 의원들을 견제해왔는데 오늘 바른정당 의원 상당수가 탈당하면서 바른정당의 연대 가치가 줄어들자 호남 중진들의 그간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 예. 일례로 박지원 의원도 오늘 소셜미디어에 바른정당과 연대를 주장했었는데 국민의당 어떻게 됐냐.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라면서 안철수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갈등이 표출되자 국민의당도 쪼개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유성엽 의원에게 나가라고 하는데 어떡하냐라고 우리 유정화 기자가 물어보니까 유성엽 의원은 나는 갈 데가 없다.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고 사실 호남 중진들도 당분간 뭐 분당이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전해왔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총선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예. 예. 그럴 가능성은 마구 움직일 그럴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전남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그렇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 팩체크를 진행하죠. 네. 오대영 기자와 안나경 앵커가 소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ights go out and I can't be saved. Tides that I try